학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번 학기를 어떻게 수업할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날이니까 빡세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학기는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지금 자아 정체성 문제이고, 과연 이제 나를 어떻게 규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학이 발생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과학혁명 이후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분자, 원자에 불과하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그런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물과 비교해 봤을 때 또는 다른 뭐 존재와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점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과학혁명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왔던 생각은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아름답다, 인간은 훌륭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세계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숭이하고도 다르지 않고 바나나하고도 유전자가 60% 일치하게 되고, 뭐 돌하고 또 탄소 베이스로 생각하다라면 뭔가 다른 존재와 큰 차이가 없는 그냥 하나의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데, 인간이 먼지가 아니다, 바나나가 아니다, 인간이 원숭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이제 근거를 지금 찾는 게 저희가 지금 하는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과연 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탄소, 뭐 인, 이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그냥 화학 덩어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만약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탐구하려고 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제 택했던 방식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물질과 정신을 나눠버려 가지고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다, 좋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것, 뭐 MRI라든지 CT를 통해서 인간의 뭐 뼈라든지 육체 생리화학적인 그런 작용들을 낱낱이 뭐 이야기하자. 그런데 이제 인간은 그것 말고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이제 문제점이었고, 또 다른 문제점은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도 설정해야 될 이제 문제점이죠. 그런 이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고, 여전히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17세기 이후에 거의 300~400년 동안 이제 정신이란 무엇인가, 또 정신과 육체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죠. 이와 관련되는 이제 논의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뭐 환원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능주의, 뭐 다양한 형태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제 누구나 다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암묵지로 알고 있는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판독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뼈라든지 뭐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지만, 분명히 나는 나 자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나 자신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런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철학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게 이제 바로 자아 동일성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또는 동물적인 그런 요소인가, 아니면 그거 말고 어떤 또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제 구분할 때, 이제 동물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1과 시간 2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이냐,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내가 동일하다는 것은 나의 육체가 동일하거나,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육체를 보면서 이 사람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체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1년에 한 번씩 다 변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테세우스 배에 난제가 있는 거죠. 테세우스의 배,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세우스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배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풍랑이 일고 시간이 지나면서 판자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걸 다 교체했을 때, 그랬을 때 그게 테세우스 배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또는 테세우스 배에서 띄어낸 판자 덩어리를 다시 모아가지고 배를 만들었을 때 다시 또 테세우스 배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인간을 만약에 전기 분해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우리의 세포를 낱낱이 분해했을 때 또 그것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세포 속에 과연 이제 김요한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인간을 이 동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 존재를 우리가 과연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고,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뇌사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상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뇌라고 하는 게, 뇌의 기능이 우리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마음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정지됐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 이제 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태아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뭐 임신 중절 12주차, 14주차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그게 인간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이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인간 DNA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겉보기에도 인간이라고 하는데 왜 태아라든지 아니면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이걸 인간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의견이 분분하는가. 그건 이제 인간으로서 고유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몸 아니고 뭔가 기억이든지 정신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고라든지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또 다시 그러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기억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작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과연 문제점 없는가? 또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억이라고 하면 조작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면 항상 동일하지 않죠. 그리고 이중 인격도 있어요. 이중 기억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과연 이제 특정하게 A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B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이제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심리철학적인 문제이고, 또 자아 정체성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인격이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들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런 큰 주제에서 저희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너무 이제 막연하지 않냐? 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이번 학기는 두 가지로 접근할 건데, 하나는 이제 예술에서 이야기하는, 또 예술이 지향하고 있는 뭔가 그 초월적인 존재,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세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쪽에서는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아포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불교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본적 실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실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고정되어 있는 여기는 책상이나 의자처럼 존재하는 것들인지, 아니면 흐름인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도 이제 물질 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몸에선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지만 나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유지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분수를 생각해 보세요. 분수는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 작용에 의해서 분수가 품어지는 거죠. 근데 분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있는 것은 물이죠. 물과 압력이죠. 근데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마치 분수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파도도 마찬가지죠. 파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죠. 바다에서 바람과 어떻게 역학관계가 이루어서 파도가 나오는가, 어떻게 보면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촛불도 마찬가지죠. 촛불도 초라고 하는 그 개체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어떤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것들이 그런 관계들이 설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 초라고 하는 것, 또 파도라고 하는 것, 또 분수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생겨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실체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영원히 지속하거나 아니면 항상 고정되는 실체가 아니라 여러 관계들이 역학적으로 맞아 갔을 때 그것에 의한 부수 현상으로 드러나는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면서 마치 이게 영원히 고정된 실체인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형이상학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실체 형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형이상 또는 또 실체 또는 보편자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그런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또 고정된 실체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한테 그런 환상이든지 그런 착각이든지 그런 것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게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던 흐름이든 아니면 플라톤의 형이상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데아든 뭔가 그런 어렴풋한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영속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실체다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영속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본질적인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질이나 실체가 약간 이제 바뀐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어떤 것.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탐구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의문들을 제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조금 탐구해 나가야 될 이제 내용들이 그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건 과학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인 형식 안에 들어와야 돼요. 뭐 1에서 100이든 1에서 1000이든. 자, 그렇게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포맷이 있어야지. 만약 무한대로 가거나, 자, 우리의 어떤 그 인지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죠. 또 말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또는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내에서, 이 논리적인 형식 내에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 건데, 이 가청 주파수를 벗어나는 주파수 같은 경우,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가시광선을 벗어나는 경우에 있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이죠. 오히려 인간의 시각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게 분명히 어디엔가 있는 것들이고, 그 어디엔가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술에서 특별히 이제 추상이든지 아니면 비구상이든지. 왜냐하면 이제 왜 추상으로 가냐면, 듀샹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망막 예술에 잡히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실제는 그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뇌가 만들어내고 있는 가상적인 세계이고, 실제 세계는 그걸 넘어서 있는 거죠. 가시광선을 넘어서 있고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 있는 그 세계인데, 자, 그 세계를 이 세계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바로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제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더니즘과 모더니티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모더니티는 자, 19세기 이후에 이제 들어왔던 이제 사상인데, 이제 근대, 둘 다 근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더니티나 모더니즘이나 다 근대인데, 자, 근대성 또는 현대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모더니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 사회, 또 자본주의 사회를 승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세계 긍정, 일상적인 삶의 긍정을 뒤집어야만이, 왜냐하면 이건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걸 이제 이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들은 키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 키치에 의해서 인간은 조작되거나 아니면 계속 환상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세계,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전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재현이라든지 아니면 이 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자, 진짜 본질적인 세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것인가, 고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들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이제 추상 표현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알아먹을 수 있는, 더 이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식이든지 그런 형식이든지 그런 색채를 통해서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걸 넘어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들 또는 화가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저 너머의 세계로 이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이번 학기 이제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 논의를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포아라고 하는 책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들이 마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양자역학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양자역학 따르면 자, 실제로 존재하는 건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는 그냥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자기적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의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면, 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미지라면 정말 진짜 실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아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배제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인간은 자,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불교 인식론자들은 묻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 실제론적인 이 사고 틀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존재하는 거, 진짜 존재하는. 근데 이제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알아왔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는 것이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 그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미술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모더니즘을 이론화시킨, 정식화시킨 작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1930년도부터 1960년도까지 이 모더니즘이 아방가드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의 아방가드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이제 이루어진 어떤 지적인 예술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역사적으로는 실패했는데 우리가 이제 실패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여전히 대부분의 많은 작가들이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팝아트라든지 뭐 미니멀리즘이든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이 프랙티컬한 예술보다는 순수 예술들을 다 지향하고 있고, 그 순수 예술이 과연 무엇인가, 그 미학적인 가치, 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고민들이 과거부터, 그러니까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학이든 뭐 예술 이론이 됐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미적 가치, 그리고 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가치와 어떻게 다른가, 또 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왔었고, 자, 이런 고민들이 특별히 이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피폐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그림이든지 팔려야 돼요. 어떤 그림이든지 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 그림이라고 하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뭔가 상품성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 상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 미학적 가치들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걸 방어해야 되는가 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방식에서 과연 역사적으로는, 미술사적으로는 1960년도에 이제 모더니즘이 무너졌지만, 이 그린버그가 고민했던 그 고민들, 이 철학적인 물음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모더니즘이 진행이 됐고, 또 모더니즘이 이 사람이 이제 이론을 정교화시키면서 어떤 그 세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몰락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현대 사회,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이 플라톤주의에 대한 급격한 전복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없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인정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불온하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사조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뭔가 이 궁극적인 실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궁극적인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될지 이 책에서 조금 몇 가지 단서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어떤 주제들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지. 자, 1페이지 보시면 이제 서론에서 어떤 문제들을 이제 이 논문에서 다룰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논문은 이제 서울대학교 2002년에 조지원 선생이 발표한 이제 논문인데 A급 논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그 그린버그가 어떤 형태의 논의들을 했는지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논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논증이 있거나 또 뭔가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료 모아놓은 형태가 강해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도 그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진행이 돼 있지 않아요. 모더니즘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제 마찬가지고 각계 전투는 다 이루어지는데 뭔가 이제 총체적인 형태의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천박성이에요. 뭔가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아요.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리고 돈이 되는 것만 연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지적인 작업들 그리고 이제 이 서양에서 특별히 왜 이런 어떤 지적 운동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반성들 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수입의 해답만 쓰면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중국 철학도 있고 일본 철학도 있는데 한국 철학은 없어요. 한국 철학 다 뒤져보면 다 중국 거예요. 한국 철학 이황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 다 주작 그대로 옮겨서 쓴 거예요. 자, 이황이가 과연 세계 철학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국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 미술을 하는 건 중국 미술, 일본 미술에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불교 미술에 영향을 받은 건데 특별히 한국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만 뒤져보면 다 중국이고 일본이고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민을 안 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문 분야가 다 똑같아요. 항상 수입에다 써요. 수입에다가 적당하게 포장하고 적당하게 그냥 소개하면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린버그를 읽다 보면 그런 걸 느끼겠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고민하는가, 새로운 운동, 새로운 지적인 혁명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뭐 100년, 200년 단위로 굉장히 그 일군의 지식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더니즘도 뭐 그 그린버그가 정리를 했을 뿐이지 1930년도에 대부분의 지식인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총체적으로 고민했던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가 이 예술을 바꿔서 인간성을 개조할 것인가, 우리 사회를 변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죠.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면 또 고민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라면 뭔가 이제 나눠야 될 그런 어떤 그 투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그런 어떤 투쟁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이 그린버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이제 나름대로 방법론 또 용어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그것을 정착화시켰기 때문에 그린버그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더니즘의 대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린버그가 자기가 뭐 책을 여러 권 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고하는 형식으로 잡지라든지 뭐 예술과 관련된 잡지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글들이 뿌려져 있어요. 굉장히 이제 탁월한 글솜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묶어놓은 것들이 이제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걸 이제 총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박사 논문에서는 이거 하나예요. 이제 굉장히 좀 애석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 이유가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반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제 모더니즘이 굉장히 캐캐 묻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어떤 지적인 작업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더니즘을 이제 이야기했던 이런 용어를 이제 개발했던 사람이 이제 그린버그인데 그린버그는 1909년부터 9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이제 모더니즘도 보시면 주 2번에 보시면 모더니즘을 영어로 두 가지로 표현해요. 모더니즘 M 소문자하고 모더니즘 M의 대문자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이 소문자 모더니즘은 유럽에서 생겨난 모더니즘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소문자의 모더니즘은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있었던 아카데미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전통 미술 이론, 전통 예술 이론에 대한 반대, 그것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전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근대 사회가 펼쳐지면서 그 전까지 이 부르주아 운동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었죠. 옛날에는 이제 예술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귀족 계급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이제 그 엘리트주의 또는 우리가 이제 귀족주의 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르주아시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됐던 거 뭔가 혁명적이고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이제 아방가드적인 것이고 어떤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형식의 파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유의 틀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이제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자 이제 모더니즘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이제 자본주의 또 기계화라고 하는 거죠. 대량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삶들이 옛날에는 이제 유유자적했다라면 이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시간 문제 또는 이제 생활 여유 문제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관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지금이니까 우리가 다 약속 시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코리안 타임 있었어요. 코리안 타임. 30분 항상 늦어요. 뭐라고도 못하죠. 근데 내가 그리스 갔을 때는 93년도에 그리스 갔을 때는 거의 그리스 타임인데 2시간이야. 우리 지도교수 2시에 만나자고 그러는데 4시에 와. 미안하다고도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전 근대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계속해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시간은 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어떤 사유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찰리 채플린이 보여주고 있던 그 모던 타임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기구한 삶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생각들, 기계주의 또는 이제 자본주의로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유럽식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큰 대문자의 모더니즘은 미국의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미국의 모더니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세계를 어떻게 초월해서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 사회를 살면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의 퇴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기계화되면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뭔가 고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이런 의미들을 상실하게 되고 그냥 부품처럼 대체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가 교육 인적 자원부예요. 우리가 그냥 메터리얼인 거죠. 인적 자원인 거죠. 소모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어떤 배터리처럼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딱 그런 거죠. 효용을 가지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하고 더 이상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잉여 존재로서 그냥 사회에서 폐기해버리는 이제 이런 사회인데 자,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자, 모더니즘, 이 대문자 모더니즘의 고민은 이걸 깨지 않으면, 이 틀을 깨지 않으면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럼 어떻게 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 거죠. 그게 바로 모더니즘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대성 어떻게 전복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서 어떤 초월적인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과거를 못 돌아가요. 왜? 과거에 돌아가는 것은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이고 플라톤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폭력이 강해. 너무 또 남녀차별도 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가치를 근대적인 가치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암울한 거죠. 그런데 또 근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자, 여기서 이제 낭떠러지에 놓이는 거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갔을 때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새로운 형태의 방향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의 등장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본주의나 기계화 문명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살 수는 없고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 라이프스타일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적 모더니즘이고 그것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제 추상주의 또는 이제 추상 표현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들이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피카소라든지 아니면 듀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 인간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이것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진짜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게 지금 이제 1페이지 본문에 있는 밑에 부분 보면 환원 불가능한 본질로 나아가는 자기 비판이라고 써 있어요. 자, 환원 불가능한 본질. 자, 우리에게는 이제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게 다 이 돈으로 환원되는 거, 자본으로 환원되는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까도 얘기했던 뭐 생물학적인 거, 뭐 물리적인 것으로 다 환원되는데 자, 환원될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있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탐구했던 것이 바로 이 모더니즘의 특징이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예술은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자율성을. 자, 예술이 자율성을 갖는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는 자, 이때 당시에 1차 대전, 2차 대전 사회에 가장 근본적으로 형성되었던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련의 공산주의였고 하나는 미국의 자본주의였어요. 자, 소련의 그 공산주의에서는 예술의 사회성 또는 사회주의 예술로 이야기하면서 프로파간다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사회라고 하는 거, 자, 이상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서로 평등한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감정적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프로파간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술가 됐죠. 그러니까 모든 예술은 사회주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선거 때 나오는 뭐 우리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때 막 노래 나오고 음악 나오고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하여튼 정치적인 영화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선전선동에 사용되고 있었던 사회주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사실주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국민들은 개나 돼지처럼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좋은 거야. 이 정부가 좋은 거야. 이 정책이 좋은 거야.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선전선동하게 되는 프로파간다로 전락해버린 예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돈을 매개로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팔릴 수 있는 작품이 있어야 되고 팔릴 수 있는 시가 되어야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내적 고유성보다는 자, 이게 사람들이 호응해 주느냐 자,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그린버그는 키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키치.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선전선동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뭔가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돈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예술의 도구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린버그는 그렇게 되면 예술은 환원 불가능한 본질로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이 두 가지 끈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또는 이제 자본화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돈의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예술 작품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고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만 그러니까 이건 예술은 더 이상 돈이 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선전선동도 될 수도 없고 이해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술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건 지고지순한 순수 예술, 순수 세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담고 있고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포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예술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런 이제 예술론은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 예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19세기 중엽부터 2차 대전 전까지 1940년도 50년도 마지막까지 60년까지 이게 이제 유지됐던 거의 한 70년 정도 유지가 됐던 이제 새로운 형태의 혁명적인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단, 1960년도에 이제 모더니즘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미니멀리즘, 또 팝아트, 새로운 형태의 미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열광하죠. 이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귀여워요. 예뻐요. 섹시해요. 그게 이제 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피카소 작품도 마찬가지고 듀샹 작품도 마찬가지고 못 알아먹어요. 그걸 굉장히 이제 뭐 미술사라든지 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또 굉장히 자신의 감수성이 뛰어나가지고 그걸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미학적 직관이 없으면 그 작품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소프트한 형태의 예술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모더니즘은 사라지게 된다. 이제 사라지게 된 이유는 모더니즘 이제 순수 미술, 순수 예술, 파인아트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꼭 우리는 이제 순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파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좋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이제 칼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건 이제 형이상학적인 문제이고 인식론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이 다른 예술과 차이는 이제 감성과 이성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고대 또 전통 예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미라고 하는 것,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과 관련이 돼 있어요. 직관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고대에서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속성이 비례, 대칭, 균형, 일치 뭐 이런 것처럼 기하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17세기, 18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미학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데 더 이상 예술이라고 하지 않고 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미라고 하는 거 아름다운 미가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감성학이에요. 감성학. 그래서 에스테틱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에스테틱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는 이제 에스타이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느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은 더 이상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에게 쾌락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흥분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요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이 아니라 심리학으로 바뀐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순수 미술을 찾자라고 하는 건 다시 앞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적인 특성 또는 형이상학적인 요소로 가자는 거죠. 깨달음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엘리트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대 예술과 관련해서 이제 뛰어난 예술가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이론으로 무장화돼 있어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2000년도에 2001년인가 2002년인가 광주에 처음 비엔날레 열렸을 때 두루마리 휴지 2개 갖다 놓고 거기 첫 번째 작품인데 무제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작품을 출시한 사람은 이게 왜 작품인지 2박 3일 동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거 좋은 거야, 이게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게 작품인지 자, 고대부터 현대일까지 이론이라든지 뭐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개념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술의 본래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세계를 열어주는 거죠. 자신만의 세계,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의 세계. 그거는 좋아, 섹시하네, 훌륭해. 이거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형태의 인식론적인 특성,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있다. 그게 바로 순수 예술이라는 거죠.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니까 순수라고 하면 이게 이 포인트가 체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것을 형상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베이스, 인식론적인 베이스, 형이상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저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명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철학자는 절대로 앞에 사람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아요. 철학사에 등장하는 사람이 약 8,600명 정도 되는데 8,600명이 한 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가 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비슷비슷한데 다 달라요. 다 비슷비슷한데 다 다른 거예요. 자, 인간도 똑같은 DNA, 인간 DNA를 가지고 있으면 불구하고 70명이 다 다른 것처럼 뭔가 우리 안에서 달라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제 순수 미술을 지향한다, 순수 예술을 지향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어떤 개념적인 도식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선포하는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제가 이제 해녀 이야기 했었는데 해녀처럼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물고기를 보는 거죠. 어떤 생물을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단어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천재로서 자신이 어떤 고유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아까 특성, 이게 환원될 수 없는 가치들을 만나게 돼요. 예술가들은. 그래서 우리가 또라이라고 얘기하고 좋은 말로는 4차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개념들이 지금 현대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팝 아트는 뭐예요?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흥분을 시킬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러니까 작가의 주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감상자가 어떻게 감상해서 쾌락을 느끼고 흥분을 느끼고 그냥 엔터테인먼트죠. 그래서 키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술은 고유한 세계를 드러내는 어떤 레벌레이션, 계시록적인 의미의 특징들을 갖는다면 팝아트나 미니멀 아트는 사람들이 좋아해서 사줄 수 있는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감정만 빨아주는, 감정만 흥분시켜주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모더니즘은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자율적인 미적 가치의 완결적 담지자로서 미술 작품을 옹호했다. 자율적인 미적 가치의 완결적 담지자. 그 밑줄 주세요. 빨간 줄로. 자율적인 미적 가치의 완결. 이건 아까 얘기했던 고유 명사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승현 씨가 지금 작가인데 작품을 출품하면서 완결된 담지자로서 작품을 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전혀 다가갈 수 없는 형태의 자신만의 고유한 작품들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완결적 담지자라고 얘기하고, 그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바로 순수 예술, 순수 미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순수 예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모더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분기점을 갖는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시도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모더니즘이었고,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가 이 그린버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60년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극도의 엘리트시즘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피카소급, 뭐 뒤샹급,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30년, 40년 고민하고 또 2박 3일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중후한 작품들만 예술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나머지는 다 키치라고 이야기하는 쓰레기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본가 입장에서 이걸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주 소수의 작품만 작품이고 나머지는 다 키치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돈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 이게 유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이제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린버그를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보면 사탄으로 매도하죠. 정말 무서운 사회예요. 자, 이렇게 뭔가 그 메시아적인 이야기를 할 때 죽게 되는, 그래서 뭐 혐오, 비난, 타도, 극복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거죠. 자, 주 7번 보시면 이제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에 대해서 왜 그게 실패하게 됐는가라고 할 때 이제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특정 계급의 이익을 은폐하거나 분식하는 기능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린버그가 그 예술 엘리트들, 특별히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추상 예술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추상 표현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최고급의 엘리트급들, 다시 말하면 이제 폴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피카소라든지 뭐 뒤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모더니티가 또 모더니즘이 유럽의 모더니즘이 출발했던 것들이 부르주아에 대한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을 후원했던 귀족 계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향들에 대한 부정으로 나왔던 것이 모더니즘이었는데 유럽식 모더니즘이었는데 그래서 예술을 파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고유한 형태의 예술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예술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더니즘, 그러니까 미국적인 모더니즘도 이 그린버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런 어떤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간주한 거죠. 그래서 타도 대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 예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순수한 그냥 지적인 작업이든지 아니면 순수한 뭐 여가적인 작업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서 이 철학사적인 또는 이제 이 형이상학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세력 간의 다툼, 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상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런 그 감정적인, 이 감정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이 성과 관련되어 있는 감정들이고 그런 어떤 퇴폐적인 것 또는 이제 이런 음란성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상품화시켜서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돈이 많이 되니까. 자, 제일 돈이 많이 되는 산업이 뭐예요? 섹스하고 스포츠예요. 뭐 영화든지 스크린, 그리고 우리가 3S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거기에 예술이 나름대로 다 기여하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성에 대한 패티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어떤 방식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필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린버그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건 예술이 아니다. 그것은 예술이 지향해야 될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이제 순수 예술, 파인아트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자율적인 미적 가치의 완결적 담지다로서의 예술가의 특징이 요구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었죠. 자, 6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그 그린버그는 초기, 중기, 후기 이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초기는 이제 비관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중기에는 낙관주의로 가게 되고 또 후기에는 다시 한번 이제 그 비관주의로 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초기에 이제 비관주의는 유럽의 아방가르드 문화들을 끌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문화 비판이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아방가르드가 이제 전위라고 하는 말인데 전위 부대라고 하는 것들이 공격대, 선발 공격대를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럽에서 아방가르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아카데미즘,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엘리트 작가들 또는 그 엘리트 부르주아들이 향유하는 그런 어떤 고급 예술에 대한 반대, 그래서 반예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아방가르드가 이루어졌다는. 미국에서 아방가르드는 좀 달라요. 똑같이 전후의 부대인데 그때는 이 퇴폐주의에 대한, 이 키치에 대한 반대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썩어가는 아니면 정말로 이 퇴폐화되는 문화 속에서 순수한 예술을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게 바로 이제 아방가르드니까. 똑같이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부르주아에 대한 반대, 그래서 예술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고 미국에서 아방가르드는 지금 이 쓰레기 예술에서 어떻게 고급 예술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술이 다 키치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에서 잠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미키마우스가 쥐라고 생각하는 거. 자, 그건 여론에 의한 조작이란 말이죠. 영화라든지 뭐 TV라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할 때도 다 그러니까 그 선전에 쇠뇌되어서 뭐 약부터 시작해서 약은 타이런을 사야 되고 뭐 옷은 뭐 사야 되고 가방은 뭐 사야 되고 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퇴폐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들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들이 일률적으로 굉장히 굳어져 가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기 비관주의,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아방가르드의 그 문화들을 수입하면서 이 그린버그가 이제 고민했던 그런 어떤 비관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먹혔어요. 이게 먹혀가지고 모든 지식인들, 특별히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대부분의 미국의 지식인들은 공산주의로 전향을 하게 돼요. 공산주의가 이제 전향하게 된 이유는 파시즘에 대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그 해결책이 바로 공산주의라고 생각했었고, 또 미국에서 1920년도에 경제공황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은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4분의 1 정도가 다 실업으로 떨어지게 되고 미국이 어마어마한 형태의 이제 경제공황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주의라고 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제는 이제 공동체주의 또는 공산주의,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전부 다 넘어가게 돼요. 좌익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했던 이 자본주의 문화의 천병이라고 했던 예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자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소비주의라고 퇴폐주의, 이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자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론으로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그 중기에서 이야기하는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를 바꿀 것인가, 변혁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론적 틀로 정착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뭔 얘기죠?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비합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앞에 먹을 걸 놓고서 못 견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도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사회가 출범할 때 서로 자족적인 사회가 출범하게 돼요. 물물 거래를 하면서 자족적인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발을 내가 못 만지니까 다른 사람이 신발을 만들어주고 나는 그 사람한테 옷을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이제 농부는 이제 밥을 지어주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주고, 이게 이제 서로 다 맞추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냥 우리는 아무 옷이나 안 입어. 옷도 실크로 된 옷을 입으려고 하고, 신발도 아무 신발 안 신어. 나이키나 뭐 누가 뭐 구찌나 이런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나 욕망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좋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꿀을 빨았는데 이걸 포기하자고? 라고 하는 것에 심리적 거부감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 보세요. 연봉 4억 버는데 연봉 4억 포기하고 2억으로 가라. 못 가요. 자, 이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나는 예외. 나만 예외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퇴폐 문화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이 그린버그는 이걸 보헤미아니즘이라고 얘기해요. 보헤미아님. 그러니까 보헤미안이 이중성을 가져요.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롤렉스를 타고 다니면서 시가를 펴요. 자본주의를 떠났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담배는 시가를 펴야 되고 차는 벤츠를 타야 되고 집은 타워팰리스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의 정신은 자유로운 거야. 자, 이게 1940년도 이후에 지식인들, 미국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또 리무진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는 굉장히 사회 변혁을 꿈꾸지만 나는 예외야. 나는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어. 나는 또 그런 능력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더니즘이 이제 아작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린버그는 다시 비관주의로 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패해요.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뭐 말은 굉장히 쉽지만 막상 들어가는 길들이 굉장히 애매하고 들어가도 헤매버리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립적인 특성들을 가져야 되는가, 뭐 어떤 것을 예술로 규정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배제했을 때 과연 뭐가 남는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종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거의 어떤 전통들, 자, 이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 예술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예술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키치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 키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미학적인 쾌락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감정적인 측면 때문에 키치가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예술이고 뭐가 순수 예술이고 뭐가 키치인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엄청난 형태의 작품을 그렸어요. 근데 나는 그 작품을 그리면서 암에 걸렸어요.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한가? 달과 육편소에서 보시면 이제 거기도 마지막 작가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 문둥병에 걸렸어요. 죽어요. 그 그림을 태우면서.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자본주의예요. 자, 과거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더라도, 피를 토하고 죽더라도. 왜?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남겼으니까. 근데 이제 이 개념적인 틀들이 이제 과연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뭐 행복론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가 행복인가, 뭔가 진정한 미적 가치인가 이런 문제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19세기, 18세기에 만들어졌던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들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에도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길 수 없는데 대부분의 종교는 다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헌금이 안 들어오면 못 돌아가요, 교회가. 자, 이제 이런 난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기가 작품을 그려요. 정말 위대한 작품을 누가 사요? 자본가들이 사요. 사장들이 사요. 일반 대리들은 못 사요. 자, 이게 이제 너무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순수한 형태의 그런 어떤 자본을 떠나서 이 인간의 욕망을 떠나서 그런 어떤 완결된 형태의 그런 미적 가치들을 우리가 과연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회에서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모더니즘이 이론적인 작업이 이제 내려주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한계 상황에 이제 직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